네, 오늘 저희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교육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향후에 TV라는 그 분야가 굉장히 글로벌리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적인 분야가 된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에 의해서 지금 TV 오디시라든지 현재 사이트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20년 경험을 가진 대표님께서 이제 정보를 쉐어하는 그런 자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GCP 교육은 20개사들만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PV 교육은 지금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40개사에서 지금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서로 명함 교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공지 드린 바와 같이 모든 발표 자료는 뒤에 명함을 넣어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이제 메일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큐리스의 대표님이시고 오늘 강의를 맡게 해주신 현수미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어제까지 살짝 추웠었는데 저희가 따뜻한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 더운 커피를 먹기에는 약간 더운 날씨인데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기는 해서 조금 더우시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좀 안의 온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에 이동원 실장님이 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이제 큐비스 엑설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리고 파워비질런스 두 가지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회사에게 제공해 드리는 회사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해고도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회사하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이제 규정들이 되게 많이 강화되고 있죠.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 퀄리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ICH GCP가 리전 3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관련 규정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 얼마 전 시각처에서 이제 외부 안전성에 대한 또 이제 계획들, 강화 계획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 것처럼 약물 납치에 대해서도 규정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자들께 공유를 드리고 이제 향후에 해당 업무들이 어떻게 규정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올해 큐비스 엑설런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사실은 2달에 한 번 정도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CP 오디 같은 경우도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2번에 나눠서 하게 됐었고요. 이번 PB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고민했었던 거는 한 10명 정도의 소그룹의 교육들로 뭔가 이제 피드백도 받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계획이었었는데 생각외로 이제 이런 교육들에 대한 의뢰사들의 니즈가 많으셔서 조금 더 대규모의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교육은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로 고려를 했었었고요. 첫 번째가 GCP 오딧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두 번째가 이제 파워비질런스 오딧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최근에 퀄리티 어슈런스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벤더에 대한 감독 그리고 선정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리전 3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임상시험에 많은 임상시험에서 사실 센트럴 랩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센트럴 랩에 대한 벤더 퀄리피케이션 오디시나 벤더에 대한 오버사이트가 필요하신 상황이신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GCP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충분히 있는데 이제 GCLP는 또 거기에서 약간 다른 영역들까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GCLP 랩을 이제 선정하실 때 어떤 포인트들을 검토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할 때는 또 어떤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GCLP 오딧을 이제 6월에 대한 교육을 6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3월, 4월, 2월, 3월, 4월 교육을 계속 하게 되고 6월에 한 번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텀을 가지고 이제 정례화는 이 큐비스 엑셀런스를 정례화하기는 할 건데 이제 뭐 지금처럼 2달에 한 번의 형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년에 2번 정도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규정에 대한 변화라던가 또는 거기에 따른 의뢰사 역할에 대한 변화, 뭐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좀 한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의뢰사분들께 내용을 전달드리는 이 엑셀런스 교육들을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젠다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선 PB 레귤레토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이제 규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국내 법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저희 의료사들하고 만나보면 사실 국내에서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판매 허가권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계시고 계셔서 국내법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이제 규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PB 업무들을 수행하시거나 PB에 대한 오버사이트를 하시거나 또는 PB 오디트를 시행을 하실 때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규정의 범위가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는 이제 구성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사실은 교육의 주 내용이죠. 이제 PB 오디트를 시행을 할 때 각각 어떤 각각의 영역, 예를 들어서 QMS의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ICSR 프로세싱이라든가, 이제 그 하단에 있는 뭐 리터러처 모니터링이라든가 미디어 모니터링 등등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주요하게 지적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디트에 대한 약간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2월달에 시행처에서 그 의약품 첨단도 안전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했을 때 이제 지난 수년간에 시행했던 실태조사들의 결과가 어떠하고 그래서 결과에서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PB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이제 의뢰사의 PBQA의 역할로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PB 실사를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드리는 그런 이제 세 가지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PB가 사실은 양이 좀 이렇게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이거를 딱 한 2시간 반 정도의 내용으로 축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 분량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간이 하는 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미 좀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PB 레귤레토리 프레임워크를 먼저 보면 이제 한국의 PB 레귤레이션 그리고 사실 이제 GBP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 어떻게 업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사실 GBP 모듈, EU GBP 모듈에 이렇게 매우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처음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젠다는 PB에 대한 기본 개념, 그래서 파고비질런스의 정의, 그 핵심 용어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PB의 규제 체계, 그리고 EU GBP 모듈에 대한 개념적인 개관, 그리고 국가별 규제에 대한 비교, 그리고 각각 규제 기관에서 인스펙션을 시행할 때, 또는 오디트를 할 때 내부적으로 이제 기대사항,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교육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약물병 시는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부작용 및 의약품 관련 문제의 탐지, 평가, 이해,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활동을
약물감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의 그 정의의 기준을 했을 때 이제 4개의 크게 활동 영역들을 보면 우선은 탐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PB 업무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다양한 소스들이 있는데 그 소스에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신호나 이상 사례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으로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인과성이나 유해성이나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평가. 그 다음이 이제 그 수집된 그 이상 사례 안전성 정보에 대한 이제 빈도나 중증도 위험 인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가 무엇인지를 규명해내는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는 아예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험을 배제할 수 하는 이제 예방에 대한 부분들까지가 PB의 이제 영역이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 용어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돼서 슬라이드에는 우선 포함을 해야겠어서 우선은 포함을 했고요. ADR, SA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PB 그 오디트를 갔었었는데 그때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발보고의 경우에 특히 이제 포스마케팅에서의 자발보고들 이제 우리가 약을 시판을 하고 있는데 수집되어지는 이상 사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는 ADR로 간주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유는 사실은 우리가 임상시험에서는 모든 의약품을 투약하고 난 이후 발생하는 이제 모든 이상 사례를 수집을 하지만 시판 후 세팅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이러한 이상 사례 보고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준이더라도 이게 약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이상 사례는 사실은 보고가 자체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먹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거를 자발보고로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지는 않겠죠. 네, 이와 같이 자발보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라도 이 약이 일말에 이제 이 이상 사례가 약하고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일말의 그런 이제 이해가 있어야지만 보고가 일어난다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발보고는 기본적으로 ADR로 간주하고 원보고자와 그리고 실제 이제 의뢰자에서 평가하는 평가자가 모두 다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얘는 이제 ADR로 간주한다라는 내용만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약물 감시의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약물 감시의 라이프 사이클은 우선은 프리클리니컬부터 이제 동물 시험이나 도적 평가 그리고 임상 시험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수사에 대한 보고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품목 허가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블링 우리가 CCDS라고 하는 컴퍼니 코어 데이터 쉿에 들어있는 이제 코어 세이프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각각의 레이블을 만드는 역할들도 이제 PB와 관련된 업무들이고요. 그 포스마케팅 이후에 사실은 ICSR의 수집 그리고 PSUR이나 피버와 같은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서의 작성, 제출 그리고 RMP의 운영, 시그널 디텍션과 같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약물 감시 업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리뉴얼 절차가 있고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절차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다가 이제 이 의약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이 약의 약물 감시의 업무들도 종결되게 되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시판 전 임상 시험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규제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는 범위도 되게 명확하고요. 이제 우리가 신속보고, 수사는 신속보고한다. 나머지는 결과보고서로 보고한다. 라는 이제 아주 되게 명확한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임상시험 자체의 기간이나 대상자 수나 대상군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희귀 부작용 그래서 우리가 뭐 매우 낮은 빈도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던가 장기적인 노출 이슈
특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시는 그 제약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는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 노출에 대한 이슈이거나 노출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의약품 특성상 그 의약품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나 임상에 참여하지 않는 특정 인구군, 고령자, 소아, 인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상 시험에서 확인되기보다는 시판후 단계에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네, 포스마케팅의 PB가 사실은 약물 감시 규제에 훨씬 더 넓은 범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품 안전관리는 사실은 여기 이제 사람에게 사용되는 페이즈 1부터 실제 의약품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 시점까지 모든 영역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한국 PB 규제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PB 법령은 우선은 법률 그리고 시행령 법률 이제 약사법이 있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그리고 민원인 안내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은 약사법에 이제 PB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4가 GCP이고요. 별표 4의 3이 시판 안전관리 기준 그래서 국내의 KGBP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사실은 몇 페이지 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다양한 PB에 대한 의무 역할들이 이제 이 문서를 기본으로 해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 고시 등에서는 위해성 안전 관리 계획 규정이나 품목갱신 규정 그리고 과거에는 재심사 규정 같은 게 있었었죠. 이제는 재심사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시각처장 고시로서 절차나 형식,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해 놓은 고시가 있고요. 그 이외에 RMP 가이드라인이나 그 이상사례 보고, 전자보고에 대한 E2B R3 가이드라인, 그리고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의 고려사항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명확하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의 해석이나 기타 기대사항 등을 제공해주는 문서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감시와 관련된 국내법들을 이제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법률에서부터 민원 가이드라인 정도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에서 실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실 때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시행규칙의 별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별표 4의 4 KGCP 그리고 KGCP에서는 임상시험 단계 중에 안전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의약품 등 시판 안전관리 기준은 이제 시판 후 안전관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의뢰자, 품목허가권자죠. 품목허가권자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심사 제도는 작년 2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이미 개정 전에 재심사 제도를 부여받았던 기간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제 지금 신규 품목들은 모두 이제 RMP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돼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드리겠고요. 그 이외의 주요 고시 가이드라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제 재심사 기준은 이제는 이제 새롭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는 않고요. 품목갱신이나 그리고 E2B R3 전자 이산사례 보고 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산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시 고려사항 그리고 장기 추적 조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약물 감시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이제 실무에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에서의 PB와 관련된 규제 당국은 크게 이제 시약처하고 키즈가 있죠. 근데 키즈가 여전히 우리가 직접 과거에는 이제 임상시험에서 발생된 ICSR은 시약처로 보고를 하고 포스마케팅 같은 경우는 키즈로 보고를 하는 이게 약간 두 가지가 좀 나뉘어져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선 그 애니드럭을 통해서 시약처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좀 일원화가 됐고요.
식약처의 주요 역할은 이제 품목 허가를 하고 변경 허가를 하는 것, 그리고 약사법, 그리고 시행규칙, 고시들에 대한 재개정, 그리고 정기보고서를 심사하고 RFP를 심사평가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판후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식약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허가사항 변경 명령이나 회수 명령,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식약처의 안전성 조치로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이고요.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여전히 그 약사법 제68조 4의 항목이 이제 그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대한 항목이고, 이 조직에서 하는 업무는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 규명하고, 그리고 안전성 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를 위한 이제 안전성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도 안전관리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분석, 평가 제공, 그리고 의학 안전정보의 개발 활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그 이외에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이게 이제 68조 4항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제 키즈에서 진행해야 되는 업무들의 범위들로 이제 두 규제 당국이 국내에서 약물 감시 업무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GBP 모듈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KGBP가 다루는 영역들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10장 남짓 조금 넘는 그 GBP에 보면 우선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영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수집 대상이라고 해서 시판후 의약품에서 안전성을 수집해야 되는 이제 수집원 소스가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수집원과 계획되지 않은 수집원, 이렇게 해서 어떤 수집원들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조직과 인력,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고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요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기준서가 필요하다. PB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업무 기준서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모든 의약품들에 대한 이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운영하고여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일부를 제외한 이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운영을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이제 RFP를 수립하고 이행 그리고 효과 모니터링하는 그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안전성 정보를 보고해야 된다는 의무 역시 GBP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목 허가권자로서 인지한 정보들을 이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제 제약회사와 같은 품목 허가권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의사, 약사, 그리고 이제 이 안전성 정보를 처음 인지한 사람들이 규제 당국으로 보고해야 되는 보고 의무들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안전성 정보 보고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판후 의약품의 경우에 이제 안전성 정보의 보고 타임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우리가 SADR 시판후 의약품에서 수집되어지는 특히 자발 보고에 수집되어지는 이상 사례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ADR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중대한 ADR인 경우에는 이제 15일 이내에 신속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인지한 날에 해당된 그 분기의 다음 달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RMP를 운영하는 경우에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로서 앞에 2년 동안에는 6개월마다, 이후에는 연일에 한 번씩 정기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KGBP에서 언급되어진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집 대상 안전성 정보들을 보면 수집 체계는 우리가 시판후에서 얘기하는 이제 안전성 정보의 수집 체계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보면, 한 가지는 계획된 수집원입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수집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획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 문서, 임상이라고 하면 임상시험 계획서가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포스 마케팅 그 서베일런스와 같은 파스들을 운영을 하면 그 계획이 될 텐데,
그런 관찰 연구나 환자 지원 프로그램, 시판의 임상 시험과 같이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체계가 먼저 선행되어져 있고 그 하에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들을 이제 계획된 수집 체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계획되지 않은 수집 체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약회사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연락들을 통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보고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대부분이 이제 소비자 만족팀, CS팀이라고 많이 하시는 그 팀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회사의 내부적인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실 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거나 또는 이제 회사의 MR이나 마케팅 팀을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 이제 이상 사례나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는 그와 같은 채널로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 계획되지 않은 수집 체계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문헌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문헌에서 우리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고 민원이나 콜센터 등을 포함한 부분들이 이제 계획되지 않은 수집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이제 KGBP에서 수집해야 되는 정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약사들이 보고한 의약품 투여 사용 중에 알게 된 정보고요. 그리고 판매 의약품의 허가사항, 안전성 정보 수집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 그리고 임상적 효과 관찰 등 임상에서 수집된 정보, 식약처 또는 안전관리원에서 정파한 정보, 그리고 외국에서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 이제 그 밖에 이제 약물조치 체계에 따라 수집된 정보, 이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KGBP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에서 수집되어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들은 이제 이 수집 대상에 포함이 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이후에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규제 당국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우리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들을 확인해내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이제 과학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약물 감시의 업무의 범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규제 보고 기한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상은 수사의 경우에는 7일, 추가 정보는 이제 인지하고 나서 15일, 그러니까 결국 8일, 추가 8일이죠. 그리고 다른 수사의 경우에는 15일, 그러니까 페이트, 라이프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7일, 15일이고요. 이제 나머지 수사의 경우에는 15일, 그리고 포스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리어스 ADR인 경우에도 15일. 얘는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약품을 만약에 해외에서 판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에서 확인된 이제 시리어스 ADR인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규제 당국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non-serious ADR 국내만 되어 있죠. 해외에서 우리가 보통은 그 SDA 이제 회사하고 회사 간에 이제 의약품을 이제 라이센싱 파트너로서 하거나 또는 후보 허가권자를 이제 일부는 국내에서 이제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 가지고 계시고 이제 해외에서는 또 해외 제약사가 가지고 계시는 이런 파트너사 관계인 경우에는 SDEA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안전성 정보를 각각 어떠한 주기로 어떤 범위까지 서로 이제 교환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규정에 따라서는 우선은 해외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에 대한 보고에 대한 범위는 사실은 SADR에 국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SADR만 받으셔도 사실 국내 규정에 부합해서 규제 당국에 보고하는 데까지는 우리는 없지만 그래서 국내에서의 그 규제에 따라서 국내 규제 당국의 보고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해외에서 발생한 SADR에 국한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ADR은 국내 보고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 non-serious ADR인 경우에는 분기가 종료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제 시행처에서 이번에 저희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을 때도 그 네 가지 최소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처음 인지한 날 데이 제로로 정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 제로에 대한 정의가 이제 SOP에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처음에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 이제 일부 정보들이 미싱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제약회사에 뭐 어떤 특정 의약품을 복용을 했는데 어떤 이상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보고가 있으면, 사실 원보고자가 이제 뭐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서 그런 이상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 당국으로 보고를 하기 위한, 여기서 얘기하는 15일에 대한 15일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정보가 모두 다 어베일러블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 당국의 보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네 가지 정보가 다 수집이 안 된 non-valid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러면 걔는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한 법적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또 일부 회사들은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그 내용들까지도 이제 보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의 두 가지 정보, 우리 회사에 약을 복용했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정보는 최소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보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고를 하지는 않은 규제 기관으로 보고는 하시지 않으시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적으로 이제 입력하셔서 같이 통합 분석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각처에서는 이제 제가 마지막 그 교육 세션에 이제 포함한 부분이 중에 한 가지가 그 시각처에서 이 non-valid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절차들을 마련하라라는 것도 공고사항으로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보면 여전히도 이제 밸리드 케이스에 대한 정의, 네 가지 최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제 보고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그럼 non-valid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SOP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non-valid 케이스를 처리하는 절차들,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을 하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non-valid 케이스를 이제 수집 또는 분석에 포함하는 절차들을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기적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대상은 RMP 제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재심사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RMP 제출 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부터는 1년마다 제출 기한은 평가 만료 후 이제 2달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 단위는 우선 성분명으로 작성을 하는데, 투여 용량이나 제형, 투여 방법이 달라도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보고서에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의료적으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주성분이 동일하지만 효능 효과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보고서로도 작성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MP의 제출 대상인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피버, PSUR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피버, PSUR을 제출을 할 때 우선은 ICH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피버, PSUR의 경우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원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이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CH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된 영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과 우리 별지 서식에서 요구되어 있는 내용들만을 한국어로 작성하고, 그리고 영어 원문 제출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다만 시각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전체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글로벌 회사로부터 PSUR이나 피버를 전달받아서 국내에 제출하시는 경우, 이제 헤드쿼터로부터 전달받아서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LP에 대한 부분들과 글로벌 DLP와 한국의 평가 주기를 이제 연동해서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해외에서 받는 이제 헤드쿼터에서 받는 내용 그 PSUR과 국내의 PSUR을 다 이제 각각 작성하지 않는 중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는 이제 RMP라는 제도로 모두 다 통합이 됐죠. 작년 이제 2월 이후로는 재심사 제도가 폐지가 됐고 RMP가 이제 한국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의 이제 중심축이 됐고 그리고 RMP 제출 품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제출 의무가 이제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약처에서는 최근 특히 이제 이번에 발표했었던 그 시약처 실태조사 그 계획 기본 계획에서도 RMP 이행 여부를 인스펙션에서 주요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RMP는 RMP도 사실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려면 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되게 방대한 내용의 문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오늘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구성이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세이프티 스페시피케이션 이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비임상을 했을 때 우리가 수집된 안전성 정보 그리고 임상을 했을 때 수집되었었던 안전성 정보들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이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규명된 위해성은 무엇이고 잠재적인 위해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임상시험 단계까지만 시행을 하고 그 시점에 RMP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었던 대상자군 예를 들어서 소아나 노령인구나 임산부, 수유부와 같이 부족 정보에 노출되지 않았었던 대상자들에 대한 부족 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안전성 정보 측면에서 작성하는 것을 이제 세이프티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그런 위해성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물 감시 업무들을 수행할 것인지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크게 우리는 심판 후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보고를 받아서 수집하겠다라는 게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사의 능동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에 PMS는 아니지만 PMS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제 일종의 능동 감시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능동 감시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파마코비질런스 플랜, 어떠한 약물 감시 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이 의약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험이 무엇이고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의약품의 양리양력학적인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이 의약품이 가질 수 있는 위험들이 대략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사의 주의사항에 이 의약품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제 완화 조치들을 마련해서 이제 사용사의 주의사항들을 배포한다던가 아니면 환자용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배포한다거나 이제 전문가용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던가 하는 이런 교육 자료들 또는 통제된 유통 같은 것도 있죠. 이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처방하거나 조제해서 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플랜으로 만들어서 RMP를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MP는 지금으로서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의 희귀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그리고 중대 안전성 이슈 발생 품목, 식약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RMP를 제출해서 품목 허가 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국내 규정에 따라서 수행해야 되는 약물 감시에 대한 이제 큰 틀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EU GDP도 사실은 이제 제가 요 다음 세션이 이제 오딧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국내 법에서는 사실은 규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이지는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시향처가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게 이런 것까지를 하라는 의미예요 라는 이제 가이드를 추가적으로 주시거나 이런 것들로서 이제 규제기관이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문서가 EUGBP 모듈이고요. 그래서 개별 업무들을 수행을 하시거나 PB 업무를 수행하시거나 또는 PB 오디트를 수행을 하실 때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시기에는 EUGBP 모듈을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듈을 읽고 나시면 우리 한국 GBP가 실제로 의도하고자 했었던 바가 무엇인지를 더 이제 깊게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GBP 모듈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UGBP는 크게 이제 EU의 규정은 크게 이제 레귤레이션과 다이렉티브로 나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은 EU 회원국 모두에게 직접 구속력이 있는 그 법규를 레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생기면 그거는 EU 회원국들이 그대로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회원국이 그 레귤레이션을 해석해서 별도의 국내법을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회원국에서도의 법률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발행 즉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은 회원국 간의 다른 단어나 해석의 차이가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EU 다이렉티브가 발행이 되면 그 다이렉티브를 기반으로 회원국들은 그것을 국내법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정도를 주고 그 기간 내에 국내 법령화를 의무화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ICSGCP가 변경이 되고 나면 그거를 5년 이내에 이제 국내 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치 유사한 거죠. 다이렉티브가 생기면 회원국들이 그 하에서 국내 법으로 법령화해야 되고 그리고 회원국이 문구나 세부 요건들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원국 간의 차이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EU의 법적 기준들을 보시면 레귤레이션과 다이렉티브로 나뉘는데 이제 PB 핵심 법령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이렉티브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언급을 해두었고요. EUGBP의 모듈 전체를 보시면 여기 12개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PB 오디트를 하시려면 최소한 모듈 1은 아주 상세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 모듈 4의 PB 오디트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모듈 1에서는 PB 시스템과 퀄리티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퀄리티 시스템이라고 하면 크게 SOP, 트레이닝 그리고 퀄리티 어슈어런스 이게 세 가지 요소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와 있는 게 모듈 1이고요. 그래서 모듈 1을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점검, PB 오디트를 확인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듈 2는 PSMF에 대한 부분인데 PSMF는 사실은 국내법에서는 요구되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모듈 3 PB 인스펙션, 모듈 4 PB 오디트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모듈 5 그리고 모듈 6인가요? 얘는 이제 컬렉션 매니지먼트 앤 서미션 오브 ICSR라고 해서 이제 어덴덤으로 듀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퍼스널 데이터의 마스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안전성 정보 사례들을 수집하다 보면 대상자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찬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대상자의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마스킹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모듈 6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PSUR 그리고 PAS라고 하는 Post Authorization Safety Study 우리 이제 PMS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시판의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이제 스터디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시그널 매니지먼트 그래서 가 이제 그다음 모듈에 있고 여기에 또 어젠다로 들어있는 게 그 시그널 디텍션에 대한 이제 방법론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니터링, 세이프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미저. 우리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의 주의사항을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서한을 배포하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저희가 오디트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미저. 우리 이제 RFP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리스크가 있어서 이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미저를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리스크가 줄어야 되잖아요.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위해 완화 조치를 했을 때 그 이전과 비교해서 실제 이 위해 완화 조치가 효과적이면 실제 위해가 줄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효과성, 위해 완화 조치는 효과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디셔널한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미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펙티브니스의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또 세부적으로 같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서 그 내용들을 이제 EUGBP 모듈을 참고를 해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세션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 놓기는 했는데 이걸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양이 조금 방대하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 1이 PB 시스템하고 퀄리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제 모듈 1에 포함되어지는 내용들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위의 유익성 균형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오소라이제이션 홀더, 품목과 확권자가 법적 업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도 QMS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SOP, 트레이닝, 퀄리티 어슈런스.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럭처 프로세스라고 해서 조직 그리고 담당자들의 책임 그리고 절차, SOP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 이런 측면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자격, 지속 교육, 역할별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언급된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시설, 데이터베이스, IT 시스템을 어떤 요구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퍼실리티나 이퀴먼트의 항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는 이제 독립된 사람이 이제 PB 오디트를 수행하는 부분들이고 PB 부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SOP들이 쭉 있는데 그 SOP에 따라서 적절하게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그 컴플라이언스의 정도대로 확인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하는 데에서는 이제 우선 첫 번째는 KPI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PB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KPI가 뭘까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 네, 시각적으로 보기 아니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규제 당국으로 보고하는 것만은 재난이 생겨도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걔는 이제 가장 우리 PB팀이 제일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규제 당국 보고를 제때제때 다 100% 맞춰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의 가장 첫 번째의 KPI로 되는 부분들은 규제 강국 보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성 정보를 그 보고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보고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KPI의 되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살펴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KPI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PB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전 직원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직원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을 최소한 98%까지는 타임리하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KPI가 있으면 KPI에 대한 각각에 대한 타겟들,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하는 바들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수능도 확인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독립적인 점검과 별개로 이제 부서 내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KPI를 세팅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KPI에 대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해서 결국은 나오는 것들은 이슈 사항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일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수정재발 조치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수정재발 조치에 대한 관리까지가 이런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은 모듈 1은 이제 충분하게 좀 읽어보시는 게 이제 이후에 점검을 수행을 하시고자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PSMF는 사실은 오늘은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파일은 우선 EU GBP에서 요구되어지는 파일이고 국내법에서는 아직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해외 수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의 이제 그 품목 허가를 받는 시점에 제출을 요구되는 문서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품목 허가권자의 PB 시스템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들로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그 부문 세션하고 어넥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MF를 요구하는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나 적용받는 국가로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PSMF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잘 작성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또한 항상 QPPB가 접근 가능해야 되고 인스펙션 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ICSR에 대한 컬렉션 매니지먼트 서미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모듈 3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각각 안전성 정보 수집에 대한 이제 소스들이 이제 모듈 6에서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 국내 법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unsolicited source와 solicited source 그래서 unsolicited는 콜센터나 회사의 이메일, 팩스나 레터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리터러처 이런 것들을 자발적인 보고 소스라고 보고 있고요. 계획된 수집원은 임상, 관찰 연구, 페이션스 서포트 프로그램, 마켓 리서치, 컨텐츠 레이티드 아니면 네이드 페이션 유즈 그리고 파스들과 같은 계획된 수집원.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보고 기한 보고 기한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수사와 데스 라이프 수사와 다른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동일한 타임라인입니다. 포스트 마케팅에서도 시리어스 ADR의 경우에는 이제 15일 동일한 타임라인이고요. 다른 부분은 non-serious suspected AR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인지한 그 분기에 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채널은 이제 유들 비즈넌스 그 중앙 ICSR 데이터베이스로 보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E2B R3 XML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이제 밸리드한 ICSR을 유드라 빌런스로 전송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E2B R3 데이터 포맷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C-C.1.7 항목이 로컬 익스페다이티드에 대한 yes, no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실제 신속 보고에 규제 당국 보고에 해당하는 필드가 true인 경우에만 이제 15일 또는 90일의 기한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 플래그가 적절하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플래그에서 true로 되어 있다면 이제 규제 당국의 보고 기한에 맞춰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EURMP는 사실 국내 RMP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요거는 상세하게 여기서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당국과 핵심 법령에 대한 서머리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관련된 오소리티가 MFDS하고 키즈, 그리고 법은 약사법, 그리고 레귤레이션은 이제 별표 4의 3,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EU 같은 경우는 이제 EMA하고 각각 내셔널 그 컴피티트 오소리티가 오소리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률들이 정해져 있고 레귤레이션 또한 있고 가이던스로서 GBP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의약품의 경우에는 FDA CDER가 이 안전성에 대한 규제 당국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법규하고 레귤레이션들이 있고, 그리고 가이던스에는 보시면 이제 FDA 가이드라인 포 인더스트리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MAPP라고 하는 매뉴얼, 이게 이제 FDA의 내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 절차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퍼블릭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CSR 보고 기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한국과 EU와 US 모두 다 수사 페이트 라이프 디렉트닝과 수사 다른 수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나오는 수사의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포스트 마케팅에서 나오는 시리어스 ADR 같은 경우는 15일, 얘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non-serious ADR, 이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 같은 경우는 분기의 다음 달까지, EU는 90일, 그리고 이제 페이더가 분기, 그리고 승인 후 3년간은 분기별로, 그리고 이후에는 연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미션 플랫폼이 각각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유드라 비질런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페어스로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일렉트로닉 포맷은 E2B, 지금 현행으로는 E2B R3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1일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병용 보고를 허용을 했었었는데 4월 시점으로 R3로 모두 다 변경이 되어져서 이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정기 집계 보고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RMP 제출 품목 대상으로 이제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최신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허가 후 2년마다 6개월, 2년 동안은 6개월마다, 이후에 연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평가 기간 만료 2달 이내에 제출하고 성분별로 작성하고 ICSR의 피버나 영어 원문도 인정을 해서 이제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EURD 그 리스트에 따른 주기 그리고 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E2C의 피버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릭이나 OTC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US는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더나 페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승인 후 3년간은 분기별로, 이후에는 연 1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는 이 페이더나 페어 말고 PSUN이나 피버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정기 보고에서 좀 다른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많은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되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우선은 국내와
미국과 유럽에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EU GB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내 법에서 KGBP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은 오딧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기 전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지금 이제 커피 브레이크가 바로 있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셔도 좋겠고, 이제 쉬는 시간 동안에 저한테 따로 질문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다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고, 지금 우리 몇 시까지 브레이크죠? 10분간 네. 네, 지금 3시 10분인데요. 3시 30분까지 커피 브레이크 하고 하나 그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 끝나고 나서 인증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까지 다 들으시고 뒤쪽 편에 저희가 인증서를 세팅을 해두시면 자기 이름 찾으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쿠키가 1인당 한 세트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30분까지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